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자체로는 증상이 없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할수록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심혈관,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조심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흔해서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혈증이 우리 건강에 문제될 수 있는 이유, 또 관리를 위한 방법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다른 신경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죠. 나이 들면서 흔히 지적되는 부분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글쎄요, 고지혈증이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은 어떨까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교적 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대수롭지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한 10만 킬로, 12만 킬로 되는데 네. 그 긴 혈관 안에 나쁜 기름이 둥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름이 떠다니면서 자꾸 혈관에 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네.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좀 진짜를 제대로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나이 들면 고지혈증은 다 생긴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걸까요? 실제로 노년으로 갈수록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나이 드신다고 고지혈증이 더 많이 생기진 않으세요, 사실은. 네. 근데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네. 고지혈증 약을 많이 드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젊어서는 10대, 20대 그런 때는 고지혈증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네. 운동도 하고 혈관도 깨끗하고 그러는데 이제 30대, 40대, 50대 가면은 혈압도 올라가고 네. 또 배가 나오니까 당뇨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담배도 좀 피시고요. 그래서 혈관이 점점 안 좋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120이었다 그러더라도 이게 젊은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은 네. 당뇨가 있고 동맥경화가 이미 조금 생겨 있는 분들한테는 120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높지 않지만 약을 드셔가지고 네. 나쁜 콜레스테롤 70, 특히 이제 조금 동맥경 심한 분들은 요즘에는 50까지 떨궈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드시는 게 아니라 네. 나이가 드시면서 다른 병이 더 생기면서 콜레스테롤을 더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혈관이 더 나쁘게 안 되니까 네.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네.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콜레스테롤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여러 번 검사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예, 근데 이제 고지혈증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는데 네.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근데 고지혈증이 오는 제일 많은 원인은 유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니도 높고 오빠도 높고 아버님도 높고 할아버지도 높은 분들은 네. 그냥 높으신 거고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했는데 아주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네. 올해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때는 이제 제일 쉬운 거는 내가 요즘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않았나 아니면은 회사원들은 영업상 소주랑 술이랑 되게 안주가 육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술을 조심하고 회식을 딱 끊으면은 좋아지는 분도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이제 병으로 오는 분들은 임신하면 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세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신증후군이라고 콩팥으로 단백질이 빠지는 병이 이때도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갑상선 저하증, 그다음에 혈압약 중에서 이제 이뇨제 소금 빼는 약이 또 콜레스테롤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때는 이런 상황이 좋아지면 출산하면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있어서 해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고 네.
어떤 굉장히 올라갔을 때는 우선은 자기 주변을 돌아봐서 우리 가족 중에 높은 분이 없나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 유전적인 요인 외에 갑자기 높아진 콜레스테롤은 어느 날 갑자기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기 며칠 전에 오신 분인데 네. 뭐 나쁜 콜레스테롤 검진해서 182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우리 되게 이제 120, 130이면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182가 나오셨던 분인데 저도 이제 이거 너무 높으셔서 약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제가 석 달만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했더니 117개 뚝 떨어지셨어요. 저 그런 경우 별로 못 봤는데 네. 이분이 이제 영업하시는 분인데 과감하게 술을 완전히 끊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안주를 뭐 튀긴 거가 제일 나쁜데 그런 것도 안 드시고 생활 습관이 좋아지니까 떨어지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가족력이 없으시다면은 일단 이렇게 생활 습관을 좀 좋은 쪽으로 바꿔보는 게 제일 우선 치료 방법이 되겠죠. 네. 네. 반대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고지혈증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부모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얘기는 맞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본인이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시고 네. 우리 그 통계를 보면은 200에서 500명의 한 명꼴로 나쁜 콜레스테롤 190까지 높게 나와요.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500명의 한 명꼴이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더러는 그 100만 명의 한 명꼴로는 나쁜 콜레스테롤 500까지 넘어가가지고, 네. 이런 분들은 되게 20대를 못 넘기세요. 혈관이 그냥 청소년 때 다 막혀버려서. 이런 분은 드물긴 하지만, 예전에는 다 돌아가셨는데, 네. 요새는 이제 주사로 또 떨구는 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성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가족성이라도 아주 높은 분, 중간 높은 분, 약간 높은 분들이 있으세요. 네. 약간 높은 분들이 담배 피고 배 나오고 당뇨 되면은 혈관이 더 빨리 나빠지시죠. 근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부모님도 높고 지금 오빠도 높으신데 본인도 높으시잖아요. 네. 집안에 있는 자제분들도 해보세요. 높을 거예요. 음식 조심하고 그러면 네. 약을 안 드시려다가 이제부터 약 먹을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렇게 고지혈증에 신경을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라는 건 어떨까요? 맞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심장혈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뇌혈관에도 같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팔다리 혈관도 오기 때문에 팔다리 혈관 막히는 분도 있거든. 온몸의 혈관에 다 이상이 오게 됩니다. 네. 근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게 고지혈증이잖아요. 고지혈증의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 많이들 아시는데 네. 중성지방은 잘 모르세요. 근데 중성지방도 또 다른 그 지방 형태로 우리 피 속에 있거든요. 근데 중성지방만 높아도 동맥경화가 많이 오세요. 이 두 개가 다 높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음식은 그 육류, 고기, 삼겹살, 갈비, 뭐 소세지 이런 거고 유제품에도 좀 있죠. 근데 중성지방은 이런 고기보다는 단 거 설탕이나 빵 많이 드시는 분 있죠, 그죠? 네, 쌀밥, 국수 그리고 술 많이 드셔도 중성지방이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콜레스테롤은 고기류, 중성지방은 알코올이나 빵, 설탕 쪽을 많이 드셔서 올라가는 걸 생각하시면 되니까 두 개 다 적당히 잘 조절하시면은 두 개 다 떨어뜨릴 수가 있죠. 네. 식습관 관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고지혈증 자체로는 증상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방심할 수도 있을 텐데 좀 수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방법일까요? 전혀 증상이 없죠.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났던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왔거나 심장마비가 왔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검진에서도 무료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총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거를 다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말 그대로 나쁜 기름을 혈관에 덕지덕지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띄어다가 간에 가서 갈아버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운동하면은 많이 생기고 네. 담배 피는 분이 담배 끊으면 많이 또 생겨서 좋은 거예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담배 피면 나쁘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더 나쁘다는 거죠. 네네. 네. 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앞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고지혈증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총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LDL, 그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막 너무 복잡하면은 네. 머리 아프시니까요. 네. 아무것도 총 콜레스테롤도 기억하지 말고 네. HDL도 기억하지 말고 그냥 딱 한 개만 아시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LDL만 낮도록 그러니까 이제 100 이하면 더 좋고 네. 본인이 당뇨병이 있으면은 혈관이 깨끗해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는 100 이하가 좋다고 그랬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70 이하가 돼야 되고 혈관이 좀 협심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동맥병 여러 군데 있다 할 때는 심지어는 예전 기준이 70인데 요즘에 나쁜 콜레스테롤 50까지 되는 게 더 좋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게 너무 떨어지면 뇌출혈 오지 않냐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 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좋다고 정설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LDL 나쁜 콜레스테롤 그것만 딱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뭐 70 이하, 심지어는 5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상 범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사도 놀랄 정도로 높게 나오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총 콜레스테롤 350, 500 되는 분도 간혹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이 단 거 많이 먹어서 중성지방도 대개 보면 110, 120 정도 되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1500, 2500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이구. 이런 분들 피를 뽑아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 안에 그 적혈구가 있고 혈작이라는 거는 맑은 우리 생수처럼 깨끗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름이 많아서 뿌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뿌연 피가 돌아다니니까 혈관이 좋아질 수가 없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동맥경화는 또 어떤 상태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에 대한 걱정을 덜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동맥경화를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동맥, 정맥이 있는데 네. 동맥이 경화,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딱딱해지면 좋은데 네. 딱딱해지면서 그 안에 찌꺼기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된 아파트 수돗물 틀면 녹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파이프를 갈라고 열어보면 안에 막 그 녹이 잔뜩 쏟아가지고 좁아져 있어요. 우리 혈관도 똑같은 원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이 이때까지 말씀드린 뭐 혈압, 당뇨, 흡연, 비만 등등 오고 또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고지혈증, 네. 콜레스테롤이 높든지 중성지방이 높을 때는 이런 동맥경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게 더 빨리 오고 또 여러 군데 온다는 말씀이죠. 네. 네. 동맥이 딱딱해지면서 찌꺼기가 낀다라고 하셨는데 혈관 벽이 이렇게 안쪽으로 점차 두꺼워지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잘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렇겠네요. 우리가 천천히 걸어갈 때는 네. 심장이 천천히 뛰어도 되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건널목 건너는데 이제 파란불이 마지막 깜빡깜빡 꺼지려고 그러거든요. 네. 뛰어가야 되겠다. 갑자기 뛰다 보면은 다 뛰어가면 가슴이 막 아프고 숨이 차지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심장이 뛰긴 뛰는데 피가 적게 오니까 심장이 주인님 저 숨찹니다. 산소가 안 옵니다 해가지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숨차고 아픈 거는. 그러니까 제 혈관을 좀 뚫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에 오면 뇌졸중이고 그 심장에 오면은 좁아져만 있으면 협심증이고 이게 완전히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네. 네.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도 궁금합니다. 일단 치료는 약물인데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말은 맞는 건가요? 네.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스텐트를 하셨거나 네. 동경이 심한 분은 평생 드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드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혈관이 깨끗하고 그냥 유전적으로 많이 높았는데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살을 빼고 음식 조절해가고 떨어지는 분들은 약 드시다가 네. 끊는 분도 드물게 있으세요. 근데 대개는 이제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고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약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본인 혈관은 깨끗하지만 부모님이 다 스텐트 시술을 하셨고 가족 중에 혈관이 안 좋은 게 있으면은 젊어서부터 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제일 좋은 약 5개 중에 뽑으려면 이 약이 들어갈 정도로 좋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드시라 그러면은 네.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미리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그럼 고지혈증 치료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단 수치를 좀 낮추는 건가요? 수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이 있으면 나쁜 콜레스테롤 70 이하, 네. 협심증이 있으면 50 이하인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기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 피를 뽑아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보면은 LDL 그런 게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이 90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콜레스테롤이 아주 낮아도 애기들은 막 조직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눈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온몸이 정상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이나 콜레스테롤이 다 낮아도 네. 우리 몸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너무 떨어져서 내가 뭐 잘못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신생아의 예를 들었는데 네. 하여튼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믿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처방을 받으면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또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협심증 진단 받았고 네. 뇌졸중 진단 받았거나 네.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했더니 동맥경화가 혈관에 30%가 막혀있다 할 때는 무조건 반드시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더 진행이 안 하거나 그 좁아졌던 혈관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행되는 거는 담배도 끊고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야채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약이 그중에 제일 1순위가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경동맥 초음파랑 했더니 깨끗하다. 그럴 때는 저는 약을 안 드려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조금 햄버거 같은 거 튀김 제일 나쁜 게 튀긴 음식이거든요. 맛있는 우리 그런 것 좀 덜 드시게 하고 운동하시게 하면은 조금씩 좋아지시는 걸 볼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 2년 있다가 경동맥 초음파를 다시 해서 동맥경화가 시작되나 안 되나를 보는 게 또 약을 드셔야 되나 안 드셔야 되나는 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드시 드셔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그래도 많습니다. 하루 한 번 복용하는 걸로 잘 조절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데 꾸준히 드셔야겠죠.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요즘에 어떤 선생님들이 자꾸 이거 드시면 당뇨병 생겨요. 간 나빠져요. 그러는데 당이 한 10%에서 조금씩 올라가시는데 당이 좀 올라가는 것보다는 혈관이 좋아지는 게 정말 100배 더 좋다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일단 동맥경화 진단을 받으시면 당뇨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은 반드시 드시라고 이게 규범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당이나 그런 간 좀 약해지는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보약이시니까 선생님이 드시라면은 드실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지혈증 진단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들 근육통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신경통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신경통은요. 네. 말 그대로 신경을 따라 발생하는 통증을 말합니다. 네. 외상으로 골절이나 넘어져서 골절이 되거나 타박상을 입거나 감기 몸살로 발열이 생기는 통증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으로 나오는 몸의 통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의 신호를 받아서 감각신경이 그 신호를 받아서 통증을 느끼는 건데요. 이와 달리 신경통은요. 네. 신경 자체의 병이 발생해서 신경에서 자발적으로 비정상적인 통증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신경병증성 통증의 원래 용어인데요. 네. 말이 어렵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이제 신경통으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이 신경통은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고 만성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근육통과 신경통이 증상으로도 좀 다르지 않나요? 예,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근육통이 좀 이렇게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이라면 신경통은 정말 신경에서 통증이 나서 매우 날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 같아요. 네. 칼로 베이거나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또는 불에 타는 것 같이 화끈거린다라는, 통증보다 화끈거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살짝 스치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리고 이 신경은 우리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의 신경이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이름과 증상이 좀 달라집니다. 사실 신경통은 삶의 질이 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고요. 네. 이게 통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잠도 좀 잘 못 자고 또 그런 지속적인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니까 우울증을 느끼기도 하고 정서장애 또는 이렇게 사회 적응력이 저하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까지 야기시키는 이 통증 증후군으로 사실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경통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좌골 신경통입니다. 네. 허리 통증이 있을 때도 의심하게 되는데 어떨까요? 네. 좌골 신경통, 이게 의학 용어인데요. 네. 사실 일반인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익숙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좌골 신경통은요, 요통, 허리 통증과 서로 혼동되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보통 요통이라고 하면 허리에 국한되어서 아픈 경우를 말하고요. 이 좌골 신경통은 허리나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다리 아래로 뻗치듯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궁둥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밑으로 쫙 뻗친다 그래서 우리말로 순화해서 궁둥신경통이라고도 합니다. 좌골 신경통의 90% 이상이 사실 허리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추간판이 신경 뿌리를 눌러서 이렇게 신경통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주로 발생하는 곳이 허리 척추 4번, 5번 사이 또는 척추부 5번하고 엉치 척추 1번 사이에서 잘 생깁니다. 이 좌골 허리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게 가장 많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척추 협착증, 허리뼈하고 관이 협착이 되는 이렇게 좁아지는 협착증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궁둥구멍근 증후군이라고 해서 엉덩이 아래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근육이 눌려서 그래서 생기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는 종양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좌골 신경통은 허리나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다리로 뻗친 듯이 아픈 걸 말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가도요 괜찮아지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이렇게 당겨서 아프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일단 쉬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시군요. 좀 누워서 쉬셔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 없이도 그러니까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지 않아도 50%는 열흘 이내에 75%는
4주 이내에 통증이 호전됩니다. 네. 근데 요 케이스가 아닌 나머지 약 30%의 환자는 좀 1년 이상 지속적인 통증을 경험하게 되고 네. 이때는 정말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지 않으면 네. 이게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을 하기도 어렵다. 그다음에 뭐 회사 가기도 어렵다. 네. 취미 활동도 어렵다. 그래서 생활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네. 자 4주 지나도 보통 한 열흘 이내에 다 낫는다라고 보시고 한 달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좌골신경통 말씀 주셨고요. 그럼 네. 또 3차 신경통은 뭔가요? 네. 이 3차 신경통은 진짜 정말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안면 신경통입니다. 얼굴 쪽에 생기는 신경통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많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할 정도로 이 얼굴에 생기는 신경통을 말하는 3차 신경통인데요. 네. 이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제5 뇌신경인 요 제5 뇌신경은 3차 신경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게 편측성, 이게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심한 통증이 발작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통증 시간이 순간에서 이렇게 긴 분도 있고 그런데 대개는 이게 잠깐 또는 수초간 그러다가 수분간 몇 번 정도 지속되다가 그냥 없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주 반복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아서 보통 뭐 10만 명당 4명 정도로 보는데 네. 이 4명의 90% 이상이 이제 40세 이상의 또 그중에서 60%가 여성인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여성분이 얼굴 쪽에 신경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4차 신경통을 의심하는데요. 아까 편측성으로 대부분 한 95% 정도 한쪽만 이렇게 아주 깜짝 놀라게 그렇게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게 해서 잠깐 아프다가 또는 잠시 아프다가 괜찮아지는 그렇지만 그게 통증이 너무 심한 거죠.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또 드물게 아주 5% 정도에서는 양측성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이게 진단이 쉬운 질환은 아닙니다. 네. 정말 통증이 심한 얼굴 쪽 신경통, 3차 신경통에 대해 설명 주셨고요. 또 신경통의 다른 질환도 있나요? 네. 좀 더 흔히 보는 게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이런 건 있는데요. 당뇨 얘기할 때 항상 나오죠. 이게 당뇨의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오래 당뇨병을 앓다 보면 특히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에서 신경이 손상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합병증을 말합니다. 네. 모든 신경계에 나타날 수 있지만 당뇨는 어쨌든 전신순환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 말초신경계에 많이 나타나고요. 이 말초신경병증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또 계속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장애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급히 치료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발 쪽에 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저는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로 생기는 말초신경병증도 있고요. 이 외에도 대상포진을 앓고 난 다음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해서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을 따라 분포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경이 손상되어서 수포가 사라진 뒤에도 대상포진은 다 해결이 됐는데 그 있었던 부위가 타는 듯하거나 욱신거리는 통증이 지속되는 신경통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신경통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빨리 발견하는 즉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라 하는 것도 이게 지속적으로 남는 신경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신경통으로 얘기가 되는 질환과 증상들이 참 많네요. 네. 치료제는 다양한가요? 예, 이 신경병증성 통증약에는 이 신경계의 손상이나 어쨌든 기능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는 약인데, 그러면 진통제만 쓰나? 그건 아니고요. 의외로 진통제보다는 진통제가 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뭘 쓰냐면 항우울제, 항경련제, 그리고 진통제 중에 트라마돌,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등을 사용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네. 통증 조절뿐만 아니라 뭐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같은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약품이 있어서 네. 약들이어서 이 동반되는 질환 증상에 따라 약을 이렇게 잘 골라서 다르게 투여할 수 있는 그렇게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진통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우울제도 처방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치료제로 쓰이는 거네요, 우울제가? 네. 이 신경통의 항우울제는 정말 흔히 처방되는 약입니다. 네. 종류가 한 가지는 아니고요. 4만 개 항우울제라는 약과 세로토닌, 노르에프네린, 제흡수 억제제가 사용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4만 개 항우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아마 기본적으로 쓰이는 약 중에 하나인데 네. 이름에 달 수 있듯이 세 개의 그 고리 모양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사용됩니다. 네. 지속적인 통증에 특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오래된 약이에요. 그래서 약가가 저렴해서 널리 처방되는 약제입니다. 네.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 통증을 비롯해서 네. 뭐 대상포진후 통증, 중추성 통증 등 거의 모든 신경병 통증에 효과가 입증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용되는 약이고요. 네. 또 한 종류가 더 있어서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제흡수 억제제라는 성분은 들록스틴이라는 성분이 사용되는데요. 네. 요 약제는 환자가 우울감을 동반하고 있을 때 투약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항우울제이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할 때 투약을 시작할 때는 좀 저용량에서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서 서서히 증량해서 유효한 용량에 도달하도록 처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항우울제의 경우에는 부작용은 없나요? 있죠. 부작용 없는 약은 없어서요. 네. 이 사망갈 항우울제 가장 흔히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 약제가 들어가면 가장 흔한 부작용은 입마름입니다. 입마름. 입이 이렇게 마른다, 바짝바짝 마른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시면 입이 쓰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네, 입이 마르고 쓰고 백태가 많이 끼고 이런 증상이 좀 흔히 나타나고요. 네. 그다음에 졸림도 많이 나타나는 약 중에 하나여서 기계 조작이나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 또 변비 부작용도 좀 나타나고요. 그리고 안압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당연히 입마름, 졸림 다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침분비도 떨어지시고 그다음에 이 졸림 증상은 낙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항상 노인 주의 약물로 분류가 되고 안압 상승 위험이 있어서 녹내장 환자 그리고 항콜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약입니다. 네. 다른 들록세틴 성분 같은 경우에도 구역감이라든지 졸림, 변비들이 좀 흔히 보고되는 부작용이고요. 이 약제들이 다들 세로토닌이 좀 더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뇌에서 작용하는 약이어서 좀 흔하지 않지만 좀 주의해야 되는 부작용이 있는데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체내에 세로토닌이 과도하게 쌓여서 발생하는 좀 잠재적이고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이 두 가지 약제들이 다들 세로토닌 용량을 많아지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과 관련된 약제를 2가지 이상 복용하거나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용량을 과도하게 올려서 증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이 세로토닌 증후군의 증상은 정신 상태가 변화되거나 갑자기 뭐 초조함을 느끼거나 환각, 선망, 혼수가 나타나거나 또는 자율신경 불안증으로 빈맥이 나타나거나 혈압이 막 불안정해지거나 막 어지러워지고 갑자기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나고 또는 신경근 증상, 떨림이라든지 뭐 경축이 생긴다든지 경련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발작 또는 발작 같은 게 생기거나 위장관계 증상도 있어서 막 갑자기 토하거나 구토하고 설사하거나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왠지 아시겠죠? 사람이 상태가 좀 이상해지네? 이상해졌는데 이게 뭐 때문인지
혹시 약 때문이 아닐까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당연히 응급실을 가겠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나타나면 즉시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약 드시는 거 들고 빨리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항우울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또 신경통의 치료제로 항경련제도 쓰인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요? 네, 항경련제 하면 이게 이제 복약지도문에 항경련제라고 쓰여 있으면 이걸 왜 써요? 라고 하시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입니다. 신경통에. 네, 가바펜틴, 프레가발린이라는 성분이 지금은 아주 거의 기본으로 1차 치료제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 요 약물은 또 아까는 세로토닌을 건드렸는데 항우울제는 이쪽 약물들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라는 물질과 유사한 물질로 개발된 약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가바 유사 물질을 넣어주면 신경병증 통증에 효과가 있는데요.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이 약간 다른데 이 가바펜틴은 매우 다양한 기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단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자꾸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약제는 저용량에서 시작해서 점차 투여 용량을 늘려야 하는 약제여서 적정 용량까지 가는데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효과가 한 2주쯤 먹어야지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진통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4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용량까지 도달하는 데는 한두 달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약제인데 이게 좀 효과가 나는데 오래 걸리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온 프레가발린은 이게 천천히 증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진 약제입니다. 좀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바로 투여 용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진통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수면장애 개선에도 효과적인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약제입니다. 네. 역시 항경련제에도 부작용의 위험은 있겠죠? 예. 가장 주된 부작용은 어지러움하고 졸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전이나 기계 조작하시면 안 되는 약제고요. 그 외에도 감각 이상을 좀 호소하시는 드물지만 또 시야 흐림, 시야가 뿌얘진다. 그리고 가장 많은 유장관계, 구토, 변비. 그다음에 부종이 생기거나 붓는다, 뻑뻑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량 의존적으로 어려움과 진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용량을 시작해서 적정 용량까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징적으로 이 약물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는 약물이어서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상태를 주의 깊게 보면서 신중하게 용량을 더 예민하게 조절해야 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보조제도 있지 않을까요? 네, 비타민 B군, 특히 B1, B6, B12 이것들이 신경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신경 건강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B군은요, 굉장히 많은 음식에 있습니다. 육류나 생선, 달걀, 유제품에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챙겨 드시면 되겠고요. 마그네슘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신경의 전달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역시 견과류, 통곡물, 시금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반찬 잘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은 잘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신경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매우 예민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카페인, 알코올 조절은 필수입니다. 카페인은 흥분이잖아요. 그리고 알코올은 신경 독성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핸드폰 너무 오래 고개 숙여 보시지 마시고 다리 꼬고 앉지 않으시는 거, 이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신경통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